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음식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서 평균 월급이 10년 전보다 되레 1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정부의 이딴 대책이나 정치권의 요란한 구호가 무색하게 점점 좁아지기만 하는 청년 취업문. 이에 따라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음식업 종사자 대부분이 40대였고 청년층 비중은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청년층 비중이 23.5%로 40대와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일하는 음식점 대부분이 급여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질 나쁜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2014년 기준 음식업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는 122만 원, 2008년보다 12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월급여는 104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청년 중 40%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이는 최근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증가하면서 임시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5명 중 4명은 임시 일용직입니다. 중장년 여성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달려드는 업종이 된 음식업. 청년층 고용업종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식당 알바로 일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살 비정규직 청년은 시간 압박에 쫓기듯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사상자도 모두 일용직 인부들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비정규직의 사망자 수가 상용직을 넘어섰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구의역,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은성 PSD 소속이었던 김 씨는 사망 직전까지 작업 시간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강장에서도 단 6분 안에 작업을 마치고 지하철로 20여 분 떨어진 을지로 사가역으로 20분 내에 이동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규정한 작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폭발 사고에서도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인부들은 사전에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중 근무 일수가 1개월 미만인 일용직 사망자는 이미 2014년 상용직 사망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같은 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29명 중 일용직이 46%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은 44.9%를 나타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대부분 본사가 아닌 외주회사 소속이고 정규직도 아니다 보니 안전이나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꺼내기도 힘든 게 현실. 지난해 8월에도 충북 청주에서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토사에 묻혀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요란하게 뒷북 대책을 내놓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시내 직장, 공기업 기관장들의 보수가 작년에만 18%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합당한 인상이었다지만 경기 침체 속에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14년보다 17.8% 뛴 1억 8,19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은 2007년 2억 원대를 돌파한 뒤 2012년 2억 3,59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13년 말 정부가 방만 경영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나선 후 2014년엔 31.4%, 7,084만 원
급감하기도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2억 원 가까이로 회복된 겁니다. 공기업 사장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위가 코레일, 2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였고 상승폭은 70%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6월 발표된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코레일이 B등급, 주택보증은 A등급을 받은 성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 등 여파로 민간 기업은 임금 동결 또는 자진 반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수장의 대폭 임금 인상이 과연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보다 시급한 것은 공기업 경영평가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른바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은행 점포와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5,097만여 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2% 넘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 기기 거래 등 이른바 비대면 거래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은행 창구 거래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은행 점포와 자동화 기기 숫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국내 은행 지점과 출장소 등 영업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278곳, 1년 전보다 123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ATM기와 현금 자동 지급기인 CD기 등 자동화 기기도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447개, 4.5% 감소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영업점과 자동화 기기를 유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대신 신규 비대면 거래 채널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얼마 전 평균 1억 원이 넘게 드는 자녀 결혼 비용에 부모들의 노후 생활이 휘청거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인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에 4명은 여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일까? 만 25세 이상 성인 자녀를 둔 부모 2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모 10명 중 4명은 다 큰 자녀에게 여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취업을 한 자녀도 60% 가까이 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 기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을 한 자녀의 비율도 13%가 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성인 자녀 부양에 들어간 비용은 월 평균 73만 7천 원. 절반 이상은 매월 50만 원 이하가 든다고 답했고 100만 원을 넘는다는 응답도 17%에 달했습니다. 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부양에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자녀를 부양한 기간은 3년 이하가 절반 넘게 차지했지만 6년 이상 부양한 부모도 26%나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삼성그룹의 구조 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의 발판이 됐던 삼성 SDS의 분할이 그 단초인데요. 여기에 조선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또 다른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990년대 중반 증여받은 현금으로 계열사 지분 매입을 시작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중 하나가 삼성 SDS였고 이후 이를 둘러싼 세금 송사는 몇 해를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3세 승계에서 이렇게 지대한 역할을 해온 이 회사는 이르면 이번 주 분할이 결정됩니다. 시장에서는 3개로 쪼개 물류 사업을 지주사 삼성물산에 합병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 두 회사의 합병은 시너지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이를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채권단에 자구안을 낸 조선업체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든 유상증자가 변수입니다. 연초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 시 이재용 부회장의 실권주 매입으로 신뢰를 회복했던 사례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각의 조선산업 통폐합론까지 현실화한다면 또 다른 지배구조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다시 전자와 생명이 중공업을 지배하는 구조는 조선업황 사정이나 삼성의 미래 전략이란 관점에서 대주주의 부담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SDS를 분할해도 합병은 없고 중공업 유상증자는 당장 시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또 한 번 사업 재편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네, 찔끔 오르는 월급과 달리 물가는 껑충 뛰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로 장 보러 가시는 주부들 지갑 열기가 무서울 듯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밥상 물가 오름세가 무섭습니다. 올 들어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 보기가 겁날 정도. 지난달 무는 지난해보다 59%, 배추는 43% 올랐고 쇠고기도 19%나 뛰었습니다. 밥상 물가 상승에 주부들은 먹는 걸 줄이거나 싼 재래시장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많이 돼서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지금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못 먹고. 뭐 마트나 그런 데는 잘 안 가고 여기 시장, 재래시장 이용하고 있어요. 국민 간식들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비스킷류의 가격을 5년 만에 인상했고 크라운 제과도 최근 빅파이 등 제과류 11종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혜태제과와 빙그레 등 빙과업체들도 최근 가격을 약 100원씩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식음료뿐만이 아닙니다. SK가스와 이원, S오일 등 가스업계는 이달 일제히 LPG 가격을 20원 인상했고 국제 유가 상승 압박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오를 품목들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미샤 등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1,000원가량씩 올릴 예정이고 라면과 맥주 등도 인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이 알면 좋은 정보를 데이터로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척하면 척, 구직자,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데이터를 어디서 그렇게 쏙쏙 뽑아오는지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직자들에겐 자소서 쓰기보다 더 힘들다는 그것, 정답이 없어서 더 부담스러운 극한, 바로 희망 연봉입니다. 직장인들에게도 난감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데요.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줄 것 같았지만 매년 연봉 협상 시기만 오면 차마 꺼내기 힘든 그 말 또한 희망 연봉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2016 대한민국 희망 연봉 얼마면 돼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라고 외치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그야말로 희망 연봉이죠. 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 얼마인가요?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2월 희망 연봉을 기재한 신입 이력서 45,018건의 평균 희망 연봉은 2,573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2,200에서 2,600만 원이 34.5%로 1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 2,600에서 3,000만 원이 24%, 1,800에서 2,200만 원은 29.5%, 12.1%는 3,000에서 3,4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입사원을 채용한
운영하는 기업 4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4년제 대졸 기준 기본 상여를 포함한 신입사원의 초봉은 평균 2,288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입 구직자의 희망 연봉과는 평균적으로 28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285만 원이 달로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차이를 좁히기는 힘든 액수죠. 해마다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 액수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3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평균 2,401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457만 원, 2015년에는 2,513만 원으로 매년 평균 57만 원가량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72만 원가량 높아진 겁니다. 그에 반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임금 상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구직자의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임이 가장 많은 업종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초임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으로는 금융보험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 328만 4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도소매업이 275만 5천 원, 건설업이 270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희망 연봉을 물어보는 적이 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현재 신입직에 지원 중인 취업 준비생 205명에게 취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희망 연봉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응답이 60.5%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희망 연봉을 적으라고 하는 진짜 이유,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취업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지원자가 제시하는 연봉 수준은 지원자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또 업계 연봉 수준에 대한 사전 정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희망 연봉을 적는다고 합격 대상인 지원자를 탈락시키지는 않겠지만 희망 연봉이라고 해서 무작정 원하는 연봉을 적는 게 아니라 해당 업계나 기업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의 연봉 수준에 대한 사전 정보도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의 일부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희망 연봉 작성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무조건 취업을 해야겠다는 한치 앞에 목표만 보고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네. 이 취업 전문가들에게 따르면요. 희망 연봉을 작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동종업계의 평균 연봉을 알아본 후에 평균 연봉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원회사의 연봉 수준을 파악한 후에 자신의 희망 연봉을 제시하는 건데요. 단 초임 기준에 맞추되 약간은 올려서 제시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인들은 그럼 어떨까요?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과 격차가 좀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4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연봉 수준은 평균 4,077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정말 컸는데요. 실제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은 평균 2,76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최소 연봉과는 무려 1,314만 원 차이를 보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65명에게 직장인 연봉 만족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84.44%,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실제로도 매년 연봉 협상 시즌이 끝나면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 활동에 나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1,367명을 대상으로 혹시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86%가 나는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10명 중에 9명이 이직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복리후생이 불만족스러워서가 39%, 또 일에 대한 성취감이 낮아서, 또 잦은 야근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들이 이직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의 1위는 다름이 아닌 연봉으로, 이 연봉이라는 게 이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실제 이직을 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이직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41%가 생각보다 연봉이 낮아서라고 하니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사실 말은 연봉 협상이라고 하지만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는 직장인들은 의뢰의 위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회사가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연봉은 산업, 또 매출 손익 등의 회사의 상황, 또 근무 연수, 직급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금융이나 정보기술, 또 통신, 제약, 주류, 담배업계의 연봉이 높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외식 서비스, 또 패션, 유통업계는 연봉도 낮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내 연봉을 높일 수 있는 협상의 기술,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나의 연봉을 알리지 말라. 자신의 연봉은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액수를 말하거나 이번에 연봉을 얼마 받고 이직했다며 이야기하는 행위는 회사가 문제를 삼으면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료나 주변 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직 시의 연봉 인상률은 10에서 15%가 적정선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취업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직을 통해서 단기간에 연봉을 올릴 수는 있지만 경력 20, 30년 차쯤 되면 이직 횟수는 무의미해진다고 합니다. 근무 경력과 역량에 따라서 비슷한 연봉을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꾸준히 직장 한두 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또 연봉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구직자에게도 직장인에게도 연봉은 자존심과 같을 수 있는데요. 나의 가치를 파악하고 또 나의 가치를 인정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희망 연봉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선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